평화로운 아침의 고요함이 갑작스러운 공습 사이렌 소리에 의해 산산조각이 납니다. 분쟁 지역과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언제나 평화와 중립을 유지하려 애쓰던 한 국가의 하늘에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위협이 나타났습니다. 군사기지나 전략적 요충지가 아닌 민간인들이 머무는, 그것도 어린아이들이 있는 초등학교 근처로 무인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건물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피했지만 아이들이 한창 수업을 듣고 있던 시간에 발생한 이 끔찍한 사건은 단순한 오발 사고가 아닙니다. 이는 오랫동안 중동의 강대국으로 군림해온 이란의 체제가 흔들리면서 발생하는 거대한 지정학적 지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현재 이란은 내부적인 붕괴 위기에 직면하면서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방국이라고 불렀던 이웃 국가들마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한 국가가 이토록 절망적인 공격을 감행하며 스스로를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극단적인 선택이 전 세계의 경제 질서, 특히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일상과 경제에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킬지 우리는 아주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단지 단순한 국경 분쟁이나 지역적인 갈등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란이 이 거대한 혼란 속으로 끌어들인 국가들의 목록을 살펴보면 사태의 심각성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을 넘어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튀르키예,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그리고 키프로스까지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직간접적인 위협의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란 혁명 수비대의 지휘 아래 움직이는 헤즈볼라나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같은 다양한 무장 단체들까지 주변국을 향한 무력 행사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갈등은 미군 기지가 전혀 없는 중립적인 국가들마저 표적으로 삼을 만큼 통제 불능의 상태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이고 충격적인 사례가 바로 아제르바이잔 영토인 나히체반 공항에 대한 공격입니다. 이란은 국경과 맞닿은 이 민간 공항을 타격했을 뿐만 아니라 인근의 초등학교까지 위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우 놀랍고도 모순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불과 하루 전 아제르바이잔의 대통령이 직접 이란 대사관을 방문해 최근 발생한 지도층의 암살 사건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명했습니다. 게다가 아제르바이잔 외무부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자국 영토를 이용해 우방국인 이란을 공격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전 세계를 향해 공개적으로 천명했습니다. 과거 두 국가 사이에 존재했던 크고 작은 긴장 관계에도 불구하고 아제르바이잔은 이란을 진정한 이웃으로 대우하며 평화적인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공항과 학교에 무인기를 날려보내는 것으로 그 선의에 화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은 왜 당장 군사적 타격 효과가 크지 않은 민간 공항을 노린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세계 경제의 흐름을 쥐고 흔들려는 치밀하고도 절망적인 계산에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 전운이 감돌기 시작한 이후 기존의 이란 영공을 통과하던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수많은 국제 항공편들이 아제르바이잔을 경유하는 항로로 일제히 변경되었습니다. 폭이 170마일에 불과한 이 좁은 하늘길은 아시아와 유럽의 승객과 물류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대한 항로이자 글로벌 항공 경제의 가장 중요한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란의 궁극적인 목표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결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 세계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혀 국제사회가 엄청난 경제적 고통을 느끼고 그 결과 모두가 합심하여 미국을 압박하게 만들려는 일종의 경제적 인질극을 노리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공항 중 하나인 두바이 공항과 카타르 공항을 위협하고 이제는 글로벌 환승의 새로운 혈맥이 된 아제르바이잔 공항까지 공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수출입의 국가 경제의 명운이 걸려있는 대한민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뼈아픈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여객기와 화물기들은 안전한 항로를 찾기 위해 훨씬 더 먼 거리를 우회해야 합니다. 이는 막대한 항공유의 추가 소비를 의미하며 글로벌 물류 비용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직결됩니다. 반도체나 자동차 부품과 같이 시간에 민감한 핵심 수출 화물의 운송 지연은 곧바로 기업들의 막대한 재무적 손실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밥상 물가와 일상적인 경제 생활에까지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위협은 하늘길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며칠 전 조지아 영토 내에서 발생한 무인기 공격 시도 역시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무인기들은 조지아의 방공망에 의해 요격되었지만 그들이 노렸던 진짜 표적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조지아를 관통하여 아제르바이잔과 튀르키예 그리고 지중해를 잇는 바쿠 트빌리시 제2한 송유관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동맥 중 하나입니다. 이 거대한 송유관은 이스라엘이 하루에 소비하는 전체 석유량의 약 3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직접 타격하는 것을 넘어 에너지 공급망 자체를 마비시켜 그 고통이 이스라엘 내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시장으로 퍼져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란의 무모한 도발은 그들의 가장 큰 치명적 실수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내부에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차별받아온 아제르바이잔계 소수민족이 붉은색으로 지도에 표시될 만큼 넓은 지역에 다수 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자 이란 내부에 거주하는 아제르바이잔계 주민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에게 직접 보호를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아제르바이잔 군대는 즉각 전투태세에 돌입했고 휴가 중이던 병사들을 전원 복귀시켰습니다. 다른 걸프만 국가들이 이란의 도발에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것과 달리 아제르바이잔 국방부와 대통령은 국가를 향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어떠한 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이란 외무부 차관은 텔레비전 인터뷰에 나와 자신들은 이웃 국가를 공격하지 않으며 미군 기지가 있는 곳만 표적으로 삼는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미군 기지가 전혀 없는 키프로스나 아제르바이잔을 공격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 어떤 논리적인 설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숨기고 있는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핵무기를 가질 수 없게 된 이란이 전 세계를 상대로 극심한 경제적 피해와 민간인들의 공포를 조장하는 일종의 집단적 형벌을 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제르바이잔은 이러한 얕은 거짓말에 속지 않았고 4대의 이란 무인기가 자국의 민간시설과 학교를 타격했음을 명백히 확인하며 즉각적인 사과와 군사행동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국가의 무너져가는 권력이 어떻게 전 세계의 하늘길과 에너지 혈맥을 위협하며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생생한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위기의 소용돌이 중심에는 이란 수뇌부를 향한 치명적이고도 전례 없는 타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긴장이 마침내 폭발한 것은 2026년 2월 28일의 깊은 밤이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밀하고도 파괴적인 합동공습이 이란의 핵심 군사시설과 권력의 심장부를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했습니다. 이른바 에픽 퓨리 작전으로 불린 이 전격적인 군사행동은 단 몇 시간 만에 이란의 최고 지도자와 그의 핵심 측근들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타격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철권 통치로 유지되어 온 거대한 철옹성의 기둥을 완전히 무너뜨린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죽음은 그 자체로 거대한 권력의 공백을 의미했지만 사실 이란 체제의 균열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 내부에서 깊숙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86세라는 고령의 지도자가 안고 있던 건강 문제와 명확하지 않았던 후계 구도의 불확실성은 체제 내부에 끊임없는 불안감을 조성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하고 뼈아팠던 것은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을 무참히 짓누르는 끔찍한 경제적 고통이었습니다. 국가 전체의 물가 상승률은 무려 40% 안팎을 맴돌았고 일부 지방에서는 식료품 가격이 그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치솟아 오르며 서민들의 식탁을 가차없이 덮쳤습니다. 빵과 우유 같은 가장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구하기 어려워진 사람들의 분노는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시위는 들불처럼 번졌다가 억압에 의해 잦아들기를 반복하며 국가의 근간을 끊임없이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외부의 강력한 경제 제재와 내부의 폭발적인 불만이 맞물린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공습은 겉으로는 무척이나 견고해 보였던 폐쇄적인 국가 시스템이 실상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쥐고 있던 지도부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국가 운영과 정부 시스템 전체를 순식간에 마비시켰습니다. 뚜렷한 지휘체계가 무너진 군대와 혁명 수비대는 통일되고 이성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주변국을 향한 맹목적인 분노와 파괴 행위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외교 관료들은 국제사회에 날선 비판과 쏟아지는 질문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국제 텔레비전 방송 화면에 등장한 이란 관료들이 주변국 민간 시설 공격에 대해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더듬거리며 부인하는 모습은 과거 중동 전체를 호령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강대국의 당당했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멉니다.
그들은 진실을 마주하고 국제사회에 설명할 용기조차 잃어버린 채 무너져 내리는 시스템의 잔해 속에서 얄팍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말로 스스로를 방어하려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권력을 잃어버린 체제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처참한 단면이자 절망적인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이란의 급격한 붕괴 과정은 세상과 단절되고 폐쇄적인 시스템이 안팎의 거대한 압력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비극적인 파멸을 맞이하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모든 권력과 의사결정 과정이 단 한 사람이나 극소수의 집단에 집중된 사회는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국가적 복원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경제의 파탄과 국민들의 깊은 절망을 오로지 무력과 억압으로 짓누르는 데 익숙해진 체제는 외부의 강력한 충격이 가해지는 그 순간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됩니다. 지금 이란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은 단순히 중동에 위치한 한 정권의 쓸쓸한 종말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닙니다. 수십 년간 겹겹이 쌓여온 구조적인 모순과 가혹한 경제적 빈곤이 외부의 압도적인 군사적 압박과 정면으로 충돌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파괴적인 폭발력을 지니는지를 우리 모두에게 뼈저리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개방과 혁신을 거부하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 대가가 국가와 국민에게 얼마나 가혹한 시련을 안겨주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붕괴의 여파는 결코 이란의 험준한 국경 내부에만 고립되어 머물지 않습니다. 이란이라는 중동의 거대한 방파제이자 전략적 축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동안 이란과 복잡하게 얽혀있던 글로벌 국제 역학 관계와 경제 네트워크 역시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을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자 혹독한 국제 제재를 피하기 위한 필수적인 경제적 우회로로 삼았던 국가들에게 이 사태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은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 세계의 시선이 가장 집중되며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곳은 바로 춥고 거대한 북방의 대륙 러시아입니다. 거대한 북방의 대륙 러시아는 이란의 붕괴를 마주하고 기묘할 정도로 무거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의 전격적인 공습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사람들은 모스크바에서 즉각적이고 강력한 군사적 대응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만 하루가 꼬박 지나서야 매우 신중하게 정제된 외교적 수사로 가득 찬 애도 서한을 발표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는 이번 암살을 도덕적이고 법적인 규범을 냉소적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며 사망한 지도자를 진정한 전략적 유대를 구축한 파트너로 치켜세웠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러시아 군대의 갑작스러운 이동이나 비상 배치도 없었고 이란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군사연합의 결성도 없었습니다. 오직 날카로운 말들만 허공을 맴돌았을 뿐 행동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반응은 사실 그들이 과거 위기에 처한 동맹국들을 대했던 냉혹한 패턴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2011년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무너질 때도 러시아는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군사적으로는 철저히 개입을 피했습니다. 2006년 사담 후세인이 처형되었을 때도 모스크바는 분노를 표출했지만 아무런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024년 수년간 막대한 자본과 무기를 지원하며 지켜왔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권력을 잃었을 때도 극적인 구출 작전은 없었습니다. 수사가 아무리 대담하더라도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 크다고 판단되면 주저없이 발을 빼는 것이 바로 러시아의 차가운 현실 정치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과거의 동맹국들과는 그 무게감이 전혀 다릅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후 서방 세계에 전례 없는 가혹한 경제 제재가 쏟아졌을 때 러시아의 은행들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완전히 단절되었고 기술 수입은 철저히 메말랐으며 유럽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80% 이상 급격히 줄였습니다. 국가 경제가 질식할 위기에 처한 바로 그 순간 이란은 단순한 외교적 파트너를 넘어 러시아의 생명줄이 되어주었습니다. 이란은 수십 년 동안 서방의 제재를 견뎌낸 경험을 바탕으로 추적을 피하는 그림자 석유 함대를 운영하는 방법과 비밀스러운 우회 금융 채널을 구축하는 기술을 러시아에게 고스란히 전수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제재로 숨통이 조여오는 세상에서 러시아가 국가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필수적인 생존 매뉴얼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란이 모스크바에 제공한 것은 단지 경제적 숨통을 틔워주는 기술만이 아니라 전장을 직접 타격하는 군사적 근육이기도 했습니다.
쉴 새 없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흔들고 도시와 주요 인프라를 압박했던 수많은 샤헤드 무인기들은 바로 이란의 기술력과 부품 공급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본토에 거대한 조립 공장을 세웠지만 그 뼈대와 핵심 설계는 언제나 테헤란에서 건너왔습니다. 이제 이란의 체제가 흔들리고 공장들이 멈춰서며 공급망이 끊어지면서 러시아의 무인기 전쟁은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가 서방의 첨단 방어 시스템으로 무장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는 이란이라는 무기 공급처를 잃음으로써 전장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카드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러시아가 이란 내부에 쏟아부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경제적 투자들이 하루아침에 공중으로 분해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와 인도 그리고 이란을 연결하여 수에즈 운하를 우회하는 국제 남북 운송회랑은 서방의 제재를 무력화할 수 있는 러시아의 가장 거대한 경제적 야심작이었습니다. 이란 남부에 4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한 25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계약과 유럽을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 수출 판로 개척 역시 모두 이란이라는 든든한 기반 위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란의 친서방 성향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거나 국가 자체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진다면 이 모든 계약은 즉각 동결되거나 파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몇 건의 거대한 비즈니스 거래가 무산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집을 떠받치고 있던 가장 튼튼한 기둥이 뽑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에 국가의 모든 자금과 병력과 무기를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이란의 붕괴를 막기 위해 새로운 전선을 열거나 막대한 자본을 투입할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러시아가 보여주는 기묘한 침묵과 정제된 수사들은 동맹국을 지켜낼 능력을 상실한 거인의 씁쓸하고도 무기력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인의 무기력함은 곧이어 아시아의 경제 혈맥인 에너지 시장에 걷잡을 수 없는 충격파를 던지게 됩니다. 이 거인의 무기력함이 빚어낸 지정학적 공백은 곧바로 전 세계 석유 거래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중동의 가장 좁고 치명적인 목구멍인 호르무즈 해협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타격에 직면하여 붕괴의 위기에 내몰린 이란은 최후의 보복 수단으로 이 핵심적인 글로벌 에너지 혈맥을 완전히 봉쇄하겠다는 섬뜩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멸적인 시나리오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 즉각적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전례 없는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위협이 가해지자마자 국제 유가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 가격은 단숨에 배럴당 84달러를 돌파하며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하루 만에 기록한 가장 가파른 상승폭을 보여주었습니다. 전 세계의 원유 거래상들은 사태가 최악으로 치달을 때를 기다리지 않고 다가올 거대한 재앙의 위험 비용을 선제적으로 가격에 반영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러한 유가의 급격한 상승은 서방의 가혹한 제재에 짓눌려 있던 러시아 경제의 단비와 같은 단기적인 구명조끼를 던져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석유 가격이 치솟으면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상관없이 배럴당 더 많은 수익을 거둬들이며 당장 전쟁을 치를 막대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에너지 위기의 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상황은 모스크바에게 결코 유리하게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단기적인 가격 폭등의 시기가 지나가고 만약 제재가 풀린 이란의 새로운 정부가 시장에 다시 안정적으로 진입하거나 붕괴된 이란의 원유가 다른 방식으로 글로벌 시장에 쏟아져 나온다면 그 거대한 석유의 물결이 향할 곳은 오직 한 곳 바로 아시아 시장입니다. 유럽이 2022년 이후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80% 이상 급격히 삭감한 이후 러시아의 경제는 오직 중국과 인도라는 아시아의 두 거대 시장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왔습니다. 만약 이란의 값싼 원유가 아시아 시장에 대거 유입되어 공급이 넘쳐나게 된다면 아시아의 거대 정유사들은 러시아를 상대로 엄청난 가격 협상력을 쥐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러시아가 아시아 고객들을 붙잡기 위해 지금보다 훨씬 더 굴욕적인 가격 할인을 감수해야 함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모스크바의 장기적인 수익 구조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치솟은 유가 덕분에 이익을 얻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신들의 생명줄과도 같은 핵심 시장에서 통제력을 상실하는 이 역설적인 상황은 러시아가 에너지 전투에서는 이기더라도 궁극적인 전쟁에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함정에 빠졌음을 시사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약 2억 3,800만 톤의 막대한 원유를 수출하며 국가 경제를 지탱해온 러시아에게 아시아 시장에서의 점유율 상실은 곧 국가 붕괴를 의미하는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입니다.
이러한 중동과 북방의 거대한 에너지 체스 게임은 바다 건너 대한민국과 같은 아시아의 주요 에너지 수입국들에게 피할 수 없는 직접적인 경제적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도가 낮고 원유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상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와 국제 유가의 변동성은 곧바로 국가 산업의 심장 박동을 위협합니다. 당장 수출을 주도하는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 등 대한민국의 주요 거대 산업 기업들은 천문학적으로 치솟는 글로벌 물류 운송 비용과 제조 원가의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공장을 가동하고 제품을 전 세계로 실어 나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기업들의 이익은 급감하고 이는 국가 경제 전반의 성장 동력을 크게 훼손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뼈아픈 것은 이 거대한 지정학적 충격파가 평범한 국민들의 일상적인 지갑을 자비 없이 털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글로벌 유가의 상승은 곧바로 동네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며 이는 물건을 나르는 화물차와 택배 트럭의 운송비를 상승시켜 결국 매일 우리가 마주하는 밥상, 물가를 가파르게 끌어올립니다.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과 난방비 폭탄 등 국민들이 매일같이 피부로 느껴야 하는 인플레이션의 압력은 단순히 텔레비전 뉴스에서 나오는 중동의 먼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내일의 생계를 위협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비수로 꽂히게 됩니다. 하나의 제국이 붕괴하면서 발생한 파편들이 어떻게 태평양 건너 아시아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지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그 잔혹한 경제적 연쇄 반응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거대한 지정학적 충격파가 아시아의 경제를 뒤흔드는 동안 중동의 군사적, 정치적 지형 또한 영구적인 변혁의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까지 중동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비결은 바로 이란이 시리아와 이라크 그리고 레바논 전역의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구축해놓은 방대한 민병대 네트워크에 무임승차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수십 년 동안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무기를 공급하며 헤즈볼라를 비롯한 수십 개의 크고 작은 무장단체들을 지휘해왔습니다. 이 거대한 대리인 네트워크는 공식적인 국가의 군대보다 훨씬 더 은밀하고 위협적으로 움직이며 러시아에게 직접적인 병력 파병 없이도 지역 내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완벽한 그림자 군대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란이라는 거대한 자금줄이 끊어지고 지휘체계가 산산조각 나면서 이 방대한 네트워크는 급격히 와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충성심은 자본과 권력 앞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법입니다. 막대한 군사자금이 메말라버린 민병대들은 뿔뿔이 흩어지거나 새로운 후원자를 찾아 헤매고 있으며 이는 곧바로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턱밑을 겨누는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시리아의 흐메이밈 공군 기지와 타르투스 해군 기지는 오랫동안 중동에서 러시아의 자존심을 지켜온 난공불락의 요새였지만 이란의 대리인들이 주변을 철통같이 방어해주던 방패막이가 사라지면서 이제는 벌거벗은 채 적성, 세력들 앞에 노출되었습니다. 이 치명적인 권력의 공백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공격적으로 파고드는 국가는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는 오래전부터 시리아 북부 지역을 자국의 국가 안보를 위한 절대적인 완충지대로 여겨왔으며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군사적 개입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통제력이 상실된 지금 튀르키예는 시리아 내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더욱 노골적으로 넓혀가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러시아의 보급로를 압박하고 현지 파벌들에 대한 통제권을 빼앗아가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라크와 레바논에서도 상황은 모스크바에게 철저히 절망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란의 영향력이 물러난 텅 빈 무대 위로 걸프해에 부유한 아랍 국가들이 막대한 오일머니를 앞세워 자신들의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거침없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끝없는 진흙탕 전쟁에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쏟아붓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이란이 남겨놓은 거대한 권력의 진공 상태를 메울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병력을 추가로 파병할 수도 없고 새로운 무장단체들을 돈으로 매수할 자금도 고갈된 모스크바는 한때 자신들이 간접적으로 지배했던 중동의 핵심 요충지들에서 속수무책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만약 무리하게 개입하려 든다면 이미 한계에 달한 국력이 완전히 붕괴될 위험에 처하게 되고 반대로 물러선다면 전 세계의 동맹국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나약함을 증명하는 꼴이 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러시아에게는 파멸적인 비용이 청구될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늪에 빠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핏빛 혼란과 강대국들의 처절한 몰락 속에서 가장 조용하고도 치명적인 행보를 보이며 진정한 승리자로 떠오르는 국가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아시아의 거대 패권국 중국입니다.
베이징은 서방 세계의 이란 공습이 시작되자마자 이를 주권 국가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자 정권 교체 시도라며 공개적으로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의 분노 섞인 외교적 수사와 달리 마쿠에서 중국이 벌이고 있는 것은 세계 패권을 쥐기 위한 가장 치밀하고 장기적인 침묵의 사냥입니다. 중국은 이미 2025년에 이란이 수출하는 전체 원유의 80% 이상을 싹쓸이하며 이란 경제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권이 붕괴 위기에 처하고 서방의 압박이 극에 달하면서 파편화된 이란은 생존을 위해 베이징의 그림자 속으로 더욱 깊숙이 기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무너진 국가를 장악하기 위해 군대나 미사일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용한 외교적 중재와 천문학적인 규모의 인프라 투자, 그리고 값싼 원유를 사들이는 거대한 유조선들을 보낼 뿐입니다. 텅 빈 국가 금고를 채워주는 대가로 중국은 이란의 핵심 항구와 통신망,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독점적인 통제권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총성 한 번 울리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중동이라는 세계의 심장부로 진군하는 가장 완벽하고도 무서운 형태의 제국주의적 팽창입니다.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러시아는 분노와 무기력함 속에서 자신들이 땀 흘려 지어 놓은 중동의 지정학적 요새를 중국이 조용히 접수하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과거 굳건한 동맹을 자랑하며 서방에 맞서 함께 싸우던 파트너가 무너질 때 침묵을 택했던 러시아의 나약함은 결국 주변 동맹국들에게 깊은 불신을 심어주었고 그 빈자리는 오직 국익만을 철저히 계산하는 베이징의 붉은 자본에 의해 완벽하게 대체되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처참한 붕괴는 결코 고립된 단일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란이라는 굳건했던 제방이 무너져 내리면서 시작된 거대한 탕류는 낡은 세계 질서의 기반을 송두리째 휩쓸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다극화 세계를 부르짖던 러시아의 원대한 꿈이 어떻게 서서히 숨을 거두는지, 그리고 그 죄를 밟고 일어선 중국이 어떻게 자신들만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직조해 나가는지를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원과 무기, 그리고 지정학적 영향력이 거미줄처럼 얽힌 이 잔혹한 체스 게임에서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동맹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동맹이 오늘의 방관자가 되고 오늘의 위기가 내일의 새로운 제국을 탄생시키는 이 냉혹한 권력의 이동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은 에너지를 수입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아시아의 수많은 국가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생존의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떤 전략으로 이 거친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다가오는 글로벌 에너지 안보의 위협과 새롭게 재편되는 세계 권력의 지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전망을 가지고 계신지 깊은 생각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진실의 이면을 파헤치고 세계의 흐름을 날카롭게 짚어내는 심도 있는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질 새로운 통찰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